자, 융합과학 첫 수업이에요. 자, 1단원 우주의 기원과 진화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우주의 기원과 진화는 크게 4개의 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첫 번째가 우주의 기원, 두 번째가 빅뱅과 기본 입자, 세 번째가 원자의 형성, 그리고 네 번째가 별과 은하라고 하는 크게 4개의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융합과학에서 다루게 되는 내용들, 특히 1단원에 관련된 내용들을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 배워왔었던 이런 과학들을 기본 베이스로 잡은 상태에서 1단원부터 이제 융합과학이라고 하는 이 과학은 1단원부터 해서 이 예전 우주의 기원, 그러니까 우주가 어떻게 생성되었을까부터 내용이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1단원에서는 앞서 제목들을 살펴봤듯이 굉장히 큰 범위 내에서 수업이 진행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지구를 벗어난 태양계, 태양계를 벗어난 뭐 예를 들어 은하를 벗어난 정말 우주, 그 큰 공간을 살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용들을 좀 살펴보다 보면은 중학교 때 거의 듣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용어 같은 것들, 그런 개념 같은 것들, 그리고 공식 같은 것들이 정리가 될 겁니다. 그랬을 때 새롭게 나오는 용어들이라면은 당연히 여러 번 반복적으로 학습을 해가지고 익혀두시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런 상태에서 첫 번째 이제 우주의 기원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자, 페이지는 3쪽부터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부터 시작해야 되는 단원이 우주의 기원이에요. 말 그대로 우주가 어떻게 시작했을까?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어떻게 지금까지 변화되어 왔을까?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다뤄보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허블의 법칙과 우주의 팽창이 나와 있죠. 자, 우주의 기원에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단원이 허블의 법칙과 우주의 팽창이에요. 자, 그런데 이 주제를 가지고 좀 먼저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허블이라고 하는 사람이 법칙 하나를 만듭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천문학, 그러니까 우주에 관련된 내용 아니면 지구에 관련된 내용, 이런 천문학에 관련된 내용에서요, 저 허블이라고 하는 사람은 절대 빼놓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참고로 이제 허블 이러면은 많은 학생들이 망원경 이름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허블 망원경, 이런 망원경이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 망원경의 이름이다 했을 때 그 허블이 사람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학생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학생들도 있거든요. 근데 말 그대로 이제 허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천문학에서 정말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이 워낙 중요했기 때문에 망원경의 이름에다가도 허블이라고 하는 사람을 붙여줬던 겁니다. 참고로 허블 망원경은 지구에 설치되어 있는 망원경이 아니라 우주 공간에 설치되어 있는 망원경이에요. 우주 공간에 망원경을 설치하게 되면은 훨씬 더 먼 공간까지 간섭 없이 잘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망원경의 이름에 허블을 달았다는 것은 그만큼 허블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허블이라고 하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내용들을 관찰을 해서 어떤 법칙들을 만들어냈는지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두 번째로 우주의 팽창이거든요. 이 우주의 팽창은 우주가 커져나간다는 거죠. 근데 그 우주가 커지는 것을 증명한 사람이 바로 앞서 허블입니다. 이 허블의 법칙을 통해서 우주의 팽창이 일어나는 것을 볼 것이고요. 아마 이 우주의 팽창에서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바로 빅뱅 우주론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자, 제일 첫 번째 내용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외부 은하의 발견이죠. 그죠? 자, 우리가 일단 은하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좀 정리를 해볼까요? 은하라고 하는 것은 별의 집단입니다. 별의 집단. 그러니까 은하라고 하는 것은 보통 별이 한두 개 모여있는 그런 집단, 뭐 10개, 20개가 모여있는 집단이 아니라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지구가 포함되어 있는 작은 집단을 태양계라고 했을 때 태양계의 가장 중심은 태양이거든요. 우리가 태양 같은 천체를 별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이제 별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스스로 빛을 내는 천체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태양계에서는 태양밖에 없어요. 태양계에서는 태양만이 유일한 별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지구별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예쁜 용어들 있잖아요. 왠지 모르는 감성적인 용어들 절대 맞지 않습니다. 과학에서는 절대 감성적인 표현들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구별이라고 하는 용어는 잘못된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별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건 태양이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 태양계가 속해 있는 은하가 있죠. 그 은하를 우리가 우리 은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우리 은하에는
태양과 같은 별이 약 60억 개 정도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죠? 근데 지금 보면은 태양이라고 하는 별 주변에도 지구와 같은 행성들이 또 여러 개가 존재를 하잖아요. 그렇다면은 별이 60억 개 정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게 은하다 라면은 그냥 단순히 별이 60억 개라는 뜻이 아니죠. 그 60억 개의 또 다른 천체들도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어마어마한 집단을 우리가 은하라고 표현하고 태양계가 속해 있으면은 그것을 우리은하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은하를 제외하고도 우주에는 또 다른 은하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은하들을 우리가 모두 외부은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외부은하의 대표적인 게 바로 안드로메다 은하예요. 안드로메다. 우리 왜 개념이 안드로메다로 갔다 그러죠? 안드로메다가 하나의 별이 아니라요, 행성이 아니라 안드로메다는 은하입니다. 엄청난 별의 집단이거든요. 그런데 이 안드로메다가 개념이 안드로메다로 간 이유가 그나마 상대적으로 가깝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태양계에서 가장 가까운 외부 은하가 안드로메다 은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지만 저 안드로메다까지의 거리는 보통 빛의 속력으로 100만 년 이상을 가야지만이 도착할 수 있는 거리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개념이 뭐 안드로메다로 갔다 이러면은 일생 동안 개념이 돌아오지 못한다는 뜻이 돼버리는 거죠. 그죠? 근데 이런 식으로 우리 은하와 외부 은하를 이렇게 구별을 해버리거든요. 근데 지금 제목은 외부 은하의 발견입니다. 예전 과거에는요, 우주라고 하는 이 하나의 공간을 어느 정도 크기로 규정을 지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요 우리은하, 이 우리은하가 결과적으로 우주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에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살펴보고 있는 과정에 바로 외부 은하를 관찰하는 시기가 나타나게 됐던 겁니다. 자,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내용은 세페이드 변광성의 거리 측정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네요. 그죠? 처음 들어보죠? 세페이드 변광성. 자, 이 세페이드 변광성은 다른 표현으로 맥동 변광성의 일종이다 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보통 그 별들을, 그러니까 하늘에 떠 있는 별들을 이렇게 살펴보다 보면은 별들이 반짝반짝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오죽 했으면 노래도 있잖아요. 반짝반짝 작은 별. 그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하늘에 있는 별들을 가만히 살펴보다 보면은 별의 밝기가 조금씩 변하거든요. 그래서 반짝반짝한다라고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원래 별은요, 밝기가 거의 변하지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태양 같은 게 별이라 그랬잖아요. 태양의 밝기가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그러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관찰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그 별이 반짝반짝한다는 느낌은 못 받거든요. 그런데 반짝반짝 작은 별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게 된 이유는 별의 밝기는 변하지가 않아요. 근데 별이 빛을 지구로 이제 보내줬을 때, 그죠? 그 별빛이 지구의 대기권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대기권의 그 공기 때문에 빛의 산란이 일어나거든요. 쉽게 말해서 빛이 직선으로 들어와서 우리 눈에 딱 들어오면 별빛이 딱 보이는 건데 별빛이 오다가 대기권 때문에 꺾이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직진으로 우리 눈에 들어왔다가 꺾였다가 직진으로 들어왔다가 꺾였다가 이런 현상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별이 반짝반짝한다라고 느끼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세페이드 변광성이라고 하는 별은요, 변광성, 말 그대로 빛이 변한다는 뜻이에요. 이 별은 실제 밝기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근데 왜 세페이드 변광성은 실제 밝기가 변하느냐? 별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일생이 있거든요. 근데 그 일생 동안에 별이 죽어가는 단계 있죠. 별이 마지막으로 이제 소멸하는 단계에서는 별의 크기가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그러거든요. 그랬을 때 별이 커졌다 작아졌다 하면서 바로 밝기가 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별들이 쉽게 말해서 심장이 두근두근 되는 것을 우리가 맥박이 뛴다 그러죠. 그런 것처럼 그렇게 별들이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하면서 밝기가 변하는 별들을 우리가 다른 표현으로 맥동 변광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 맥동 변광성의 일종 중에 세페이드 변광성이라고 하는 저런 변광성이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런데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좀 살펴보시면은요. 밝기 변화를 관측하여 평균 겉보기 등급을 구하고 주기 광도 관계로부터 절대 등급을 알아내면은 거리지수 관계식으로부터 거리를 구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바로 밑에 있는 내용도 계속해서 가볼게요. 그러면서 외부 은하의 발견이 있습니다. 외부 은하에 포함되어 있는 세페이드 변광성의 거리를 측정함으로써 우리 은하 밖에 외부 은하가 존재함을 알아내었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 내용을 선생님이 그래프로 함께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재에는요, 세페이드 변광성의 주기 광도 관계라고 하는 하나의 그래프가 좀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전에 다른 그래프를 좀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그래프는요, 주기, 그러니까 시간과 겉보기 등급의 관계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중학교 때 별의 밝기를 등급으로 나타내던 거 기억나시나요? 겉보기 등급이라고 하는 것과 절대 등급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등급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겉보기 등급은 그냥 눈으로 보이는 등급이었고요. 그 다음에 절대 등급은 실제 별의 밝기였죠. 근데 겉보기 등급이든 절대 등급이든 모두 다 등급이 작아질수록 밝은 별이었어요. 맞죠? 기억나시나요? 자, 그런데 이때 세페이드 변광성이라고 하는 별의 밝기를 관찰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랬을 때 이 별은 실제로 밝기가 변해요. 아시겠죠?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하거든요.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겉보기 등급의 요 정도가 3.5 정도, 그 다음에 요 정도가 4.5 정도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선생님이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등급이 작아질수록 밝은 별이에요. 위로 올라가면은 그만큼 밝은 별입니다. 등급이 작아지니까요. 자, 그랬을 때 시기별로 며칠 간격으로 밝기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다 계산을 해서 그래프로 그려보면은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자, 그럼 그래프를 한번 해석을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요때 별의 밝기가 3.5등급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요 날 때 등급이 4.5등급으로 보여요. 그리고 다시 요 날 때 다시 등급이 3.5등급 정도로 보이거든요. 자, 그 말인즉슨 밝게 보였다, 어둡게 보였다, 밝게 보였다, 어둡게 보였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세페이드 변광성의 밝기가 변하는 관계예요.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런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밑에 주기 광도가 나와 있으니까 그걸 한번 따져보도록 할까요? 딱 떨어지는 지점이 어딨냐? 30일, 3일. 좋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예를 들어서 오늘이 며칠이죠? 6일인가요? 7일인가요? 8일인가? 날짜 가는 것도 모르겠네요. 자, 오늘 8일에 저 세페이드 변광성을 관찰을 했더니 밝기가 3.5등급으로 가장 밝게 보였어요. 그리고 나면은 시간이 지나면은 이게 다시 어두워지겠죠? 어두워졌다가 다시 최대로 밝아지는 시기가 있을 겁니다. 그때까지 며칠이 걸렸는지를 확인을 해볼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 8일에 가장 밝았었는데 다음 11일에 가장 밝은 별이 나타났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아시겠죠? 그렇다면은 결과적으로 이 별은 8일에서부터 11일이니까 그지? 3일 간격으로 밝아졌다 어두워졌다를 반복하는 그런 형태를 나타내게 될 거거든요. 자, 이랬을 때 요 밝아졌다 어두워졌다 하는 요 반복적인 시기를 우리가 변광 주기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아, 그래서 이 세페이드 변광성의 변광 주기는 며칠이구나, 3일이구나,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겉보기 등급을 보고 있는데 겉보기 등급에서는 지금 현재 가장 밝았을 때가 3.5, 그 다음에 가장 어두웠을 때가 4.5거든요. 그러면 저 녀석의 겉보기 등급은 딱 우리가 지정을 한다면은 어떻게 지정을 할 수가 있느냐? 그럴 때는 가장 밝았을 때와 가장 어두웠을 때 평균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평균 값은 얼마 정도가 된다? 4.0 정도가 되겠죠. 그 4.0이 바로 변광성의 평균 겉보기 등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나서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번에는 거기에 주기와 절대 등급의 관계가 있죠. 주기와 절대 등급. 그랬을 때 지금 역시 절대 등급을 보면은 여기 0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쭉 올라가서 마이너스 7등급까지 쭉 나와 있죠.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병광 주기가 쭉 나와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여기가 1일, 뭐 여기가 3일, 여기가 뭐 며칠이냐, 뭐 10일, 뭐 이렇게 쭉 가고 있습니다. 맞죠? 그랬을 때 학자들이 요 주기가 바로 병광 주기거든요. 그 병광 주기에 따라 그 별의 실제 밝기인 절대 등급이 얼마인지를 미리 다 계산을 해 놓은 거예요. 우리가 어떤 병광성의 겉보기 등급을 관찰을 했고, 그 다음에 병광 주기를 관찰했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여기에 그래프를 보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앞서 관찰했던 이 별의 병광 주기가 며칠? 3일이지. 그럼 여기에서 3일의 지점을 찾아주는 거예요. 3일의 지점. 그랬을 때 여기로 쭉 가서 절대 등급이 얼마인지를 확인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 등급이 얼마 정도 나오지? 절대 등급이 얼마 마이너스 3 정도가 나오네요. 맞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관찰하고 있는 이 병광성은 지금 현재 평균 겉보기 등급이 4.0이고 절대 등급이 마이너스 3등급이구나, 이렇게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나요? 그래 놓고 아까 우리 교재에서는요, 이렇게 절대 등급과 겉보기 등급을 알고 있으면은 거리지수 관계식을 통해서 거리를 계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거리지수 관계식을 보면은 지금 현재 공식이 스몰 m에서 대문자 m을 뺀 다음에 그것을 계산할 때 얼마로 계산하고 있어요? 5 로그 r 마이너스 5라고 이렇게 계산이 되어 있거든요. 요거 배운 적 없죠?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당연히 안 나온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지금 거리지수 관계식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나와 있는데, 혹시 중학교 때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별까지의 거리를 대략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방법, 바로 겉보기 등급에서 절대 등급을 뺐을 때 그 값이 0보다 작게 나오는 경우, 또는 0이 나오는 경우, 0보다 크게 나오는 경우, 그 관계에서 별까지의 거리가 얼마가 되는지 계산했던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자, 잠깐만 앞을 좀 볼게요. 우리가 우주에서 거리 단위를 쓸 때는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미터나 킬로미터 단위 같은 걸 쓸 수가 없어요. 너무 멀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우주에서는 천문학 단위를 쓰게 되는데, 그 천문학 단위가 크게 3가지 정도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제일 작은 단위가 AU라고 하는 단위예요. AU. 그랬을 때 1AU가요, 태양에서부터 지구까지의 거리를 1AU라고 딱 정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준을 딱 잡아놓은 거지. 그래 놓고 태양계는 뭐 40AU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표현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자, 이런 AU라고 하는 단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많이 쓰는 단위 중에 하나가 1LY. 근데 LY라고 하면은 처음 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예전에 광년이라고 불렀던 거 있죠? 광년. 오케이? 그 광년이라고 하는 게 바로 1LY, LY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LY는 빛의 속력, 광속으로 1년간 가는 거리예요. 빛이 1초에 3억 미터를 이동한다는 거 혹시 알고 있습니까? 1초에 3억 미터? 우리가 보통 광속을 C라고 이렇게 적는데, 광속이 3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크, 또는 3 곱하기 10의 5승 킬로미터 퍼 세크라고 하거든요. 근데 어마어마한 속력을 나타내요. 이게 사실 감이 좀 안 오는데, 이게 도대체 얼마나 먼 거리를 가고 있는 것일까, 이게 감이 잘 안 오는데, 간단히 이야기하면은 빛이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돈다고 이야기하죠.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속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빛의 속력으로 1년간 가는 거리가 1광년이에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리죠. 그런데 이거보다 더 큰 단위가 있습니다. 1파섹. 파섹. 근데 1파섹은 3.26광년이에요. 3.26광년. 그러니까 1파섹의 거리를 가기 위해서는 빛이 3.26년 동안 이동을 해야지만이 그 지점에 도착을 할 수가 있다는 뜻이 돼버리겠죠. 어마어마한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지금 겉보기 등급이 스몰 m이고 절대 등급이 라지 m이에요. 그랬을 때 겉보기 등급에서 절대 등급을 뺐을 때 그 값이 얼마가 나오는지도 중요하지만 부호가 중요합니다. 마이너스 값이 나오는지 0이 나오는지 아니면 플러스 값이 나오는지. 이랬을 때 만일
겉보기 등급에서 절대 등급을 뺐을 때 그 값이 0보다 작은 마이너스 값이 나온다면은 그 별까지의 거리가 10파섹보다 가까이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시겠죠? 정확하게 0이 나오면은 그 별까지의 거리가 10파섹이다 라고 이야기하게 되고요. 0보다 큰 값, 플러스가 나오게 되면 10파섹보다 멀리에 있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 별까지의 거리를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해서는 앞서 봤었던 이런 거리지수 관계식 같은 것으로 계산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계산한다 안 한다? 절대 안 합니다. 이 내용은 절대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이런 식으로 세페이드 변광성이라고 하는 별의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을 알 수 있다면은 그것으로 가지고 그 별의 거리를 계산할 수 있을 거라고 사람들이 이미 다 정해 놓은 거예요. 자, 근데 아까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과거에는 우주의 크기 자체를 우리 은하의 크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우리 은하 기억나나요? 우리 은하가 모양이 이렇게 생겼죠? 옆에서 바라보면 이렇게 가운데가 볼록한 원반 모양으로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랬을 때 이 우리 은하의 지름이 10만 광년 정도 되거든요. 10만 광년? 그럼 여기에 별들이 막 다 모여 있으면은 우리가 어떤 별까지의 거리를 측정을 해도 항상 그 별까지의 거리는 10만 광년 안쪽으로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결과적으로 10만 광년 안쪽에 다 별들이 존재해야지만이 우리 은하 내에 다 존재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저런 식으로 겉보기 등급을 알고 절대 등급을 안 세페이드 변광성들을 찾아내가지고 그 별까지의 거리를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결론이 세페이드 변광성의 거리가 10만 광년을 넘어가 버리더라 이거죠. 그 말은 우리 은하 바깥쪽에도 별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우주의 크기는 우리 은하가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 내용이 좀 전에 이야기했던 외부 은하의 발견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주에는 태양계가 속해 있는 우리 은하 말고도 또 다른 외부 은하들이 존재한다. 이런 사실들을 알아내고 우주의 크기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구나. 이런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런데 그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은 은하의 후퇴 속도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그랬을 때 이런 세페이드 변광성이 포함되어 있는 어떤 은하가 있단 말이에요. 그 은하까지의 거리는 앞서 이런 관계식을 통해서 계산할 수가 있었겠죠. 근데 한 번 계산하고 끝내버리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관찰을 해보는 거죠. 계속해서 관찰을 해봤는데 신기하게도 똑같은 외부 은하를 계속해서 관찰하고 있는데 시기가 지날 때마다 그 은하 사이의 거리가 계속해서 달라지는 것을 확인을 했던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외부 은하들을 이제 막 찾아내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수많은 외부 은하들을 찾아냈을 때 그 외부 은하 사이의 거리들을 다 계산을 해봐요. 그런 다음에 또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또 계산을 해보고 그랬는데 그 외부 은하들이 어디에 얼마만큼 떨어져 있든지 간에 항상 지금보다 나중에 측정해보면은 은하 사이의 거리가 훨씬 더 멀어진다라는 것을 찾아내게 된 거죠. 그것도 예를 들어 10개의 외부 은하를 찾아냈을 때 10개의 외부 은하 중에 하나는 가까워지고 나머지 9개는 멀어지고 그런 관계가 아니라 10개를 관찰했으면 10개가 모두 멀어지는 것을 관찰한 겁니다. 그래서 외부 은하들은 모두 서로 멀어지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통해서 우주가 커지고 있구나 이 사실까지도 유도를 해나가게 된 거죠.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후퇴하는 은하의 적색 편이량을 관측하여 은하의 후퇴 속도를 계산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밑에 도플러 효과로 선생님이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 드릴 겁니다. 자, 참고로 지금까지 우리가 했었던 내용에서 지금 우리가 이걸 하고 있는 이유가 결과적으로 요거 허블의 법칙과 우주의 팽창을 알기 위해서예요. 근데 여기 내용 있죠? 세페이드 변광성에 관련된 내용. 요거는 교재에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융합과학 교재 중에서 어떤 교재는 이걸 설명하는 교재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교재들도 있고요. 문제집에서도 이게 나오는 교재가 있고 안 나오는 교재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일단은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해드린 건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외부 은하를 발견하게 됐는지 그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래프로 설명을 해드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용 자체는 별로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할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선생님이 그러니까 교재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을 선생님이 말하고 있다면은 그 옆에다가 좀 잘 정리를 좀 해주시기 바래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이제 별빛의 도플러 효과랑 적색편이라고 하는 것을 볼 건데, 도플러 효과라고 하는 것부터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근데 역시 이 도플러 효과가 그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닌데, 이 도플러 효과를 통해서 우리가 적색편이라고 하는 어떤 편이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 개념만 좀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주변에는 소리와 같은 음파, 파동이 있어요. 아마 역시 중학교 때 파동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파동의 종류는 소리, 음파, 지진파, 아니면 물결파, 용수철 파동 이런 것들도 있고, 빛도 하나의 파동이다 라는 것을 배운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파동이 실제적으로 종파와 횡파 이렇게 두 가지로 구별이 된다라고 배웠을 텐데, 예를 들어 우리가 파동을 표현을 해볼 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원래 이렇게 표현하는 파동들은 우리가 모두 횡파라고 이제 읽고 있습니다. 종파 같은 경우에는 앞뒤로 이렇게 흔들리는 모습이잖아요. 근데 앞뒤로 흔들리는 종파도 이렇게 표현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림을 이렇게 그리면은 그냥 하나의 파동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버려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파동을 이렇게 표현하고 나서 그 파동의 각각의 요소들을 부르는 이름들이 있거든요. 가장 높은 지점을 뭐라 부르죠? 가장 높은 지점? 마루라고 부르죠. 마루. 가장 낮은 지점을 골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외에 아이스크림 중에서 호두마루 있잖아요. 호두마루, 체리마루 아이스크림 있잖아. 그거 광고 혹시 본 적 있니? 호두마루 광고? 그 광고를 이렇게 가만히 보다 보면은요, 호두들이 막 살아요. 호두들이 막 사는데 그 중에 하나의 호두가 저 산 꼭대기를 정복하면 호두마루가 된다 이러면서 막 올라가거든요. 그러면서 가장 높은 봉우리에 올라간 호두가 아이스크림이 되는 광고가 나와요. 근데 왜 그 녀석이 올라가느냐? 마루라고 하는 게 순우리말로 가장 높은 봉우리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아이스크림 이름이 호두마루잖아요. 그러니까 호두 중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에 올라간 녀석이 아이스크림이 된다라는 거죠. 왜 꼭 굳이 그렇게 올라가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찌됐건 가장 높은 봉우리, 그러니까 최고다 뭐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자, 어찌됐건 파동의 요소 중에 가장 높은 데가 마루, 그리고 반대로 가장 낮은 곳도 순우리말로 골짜기를 뜻하는 골, 이걸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마루에서부터 다음 마루까지 또는 골에서부터 다음 골까지의 거리를 우리가 파, 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로 조금 더 상세하게 나가다 보면은, 예를 들어 이게 파도가 치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여기 이제 물들이 쫙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랬을 때 여기에 지금 마루에 물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파도가 치는 모습을 우리가 관찰을 해보면 어떤 한 방향으로 이렇게 파도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파도가 예를 들어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잠시 뒤면은 파도가 이렇게 모양이 바뀌거든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쪽으로 움직였다 이렇게 느낌이 온단 말이야. 그런데 실제로 여기에 있는 물은 이렇게 파도가 치는 모습처럼 이렇게 움직이진 않죠. 그랬을 때 여기에 있는 물 잘 들으세요. 여기에 있는 물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파동이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것처럼 보여도 여기에 있는 물, 즉 매질은 제자리에서 진동만 하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 여기에 있는 물은 잠시 뒤에 아래로 내려가서 골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위로 올라옵니다. 그랬을 때 한 번 띠용 하고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시간을 우리가 주기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주기는 1회 진동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1회 진동하는 시간, 단위가 뭐 초단위입니다. 그런데 이때 주기라는 게 있으면은 진동수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진동수는 1초 동안 진동하는 횟수예요. 그래서 단위가 헤르츠 단위거든요. 그래서 둘은 서로 역수 관계입니다. 역수.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1회 진동하는데 1초가 걸렸어요. 주기가 1초죠. 그러면은 진동수는 1초 동안에 한 번밖에 진동을 못하니까 결과적으로 1Hz가 될 거거든요. 근데 자, 주기가 0.5초예요. 그러면 0.5초 동안에 한번 띠용 하고 진동을 하는 거니까 1초 동안에는 2번 진동할 수 있죠. 2Hz. 주기가 0.1초라면은 10번 진동할 수 있으니까 10Hz.
주기가 작아지면은요, 진동수는 커집니다. 반대로 주기가 2초면은요, 반밖에 진동을 못하기 때문에 0.5Hz, 10초가 되면은 10분의 1밖에 진동을 못하기 때문에 0.1Hz의 진동수를 가져버리거든요. 주기가 커지면은 진동수는 반대로 작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둘은 역수관계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주기는 진동수분의 1초로 계산할 수가 있고, 진동수는 주기분의 1Hz로 계산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시겠습니까? 이런 주기랑 진동수 관계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 전파 속력도 계산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지금 여기에서 봤던 파장 있죠. 요 파장과 요 진동수의 관계입니다. 이때 파장과 진동수도 서로 역수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파장은 진동수분의 1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파장이 커지면은요, 진동수는 작아집니다. 아시겠죠? 요 두 개의 관계만 좀 잘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 말인즉슨 예를 들어 어떤 파동이 요렇게 진행할 때랑 어떤 파동이 요렇게 진행하고 있을 때랑 얘는 파장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얘는 파장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파장이 길면은 진동수는 어떻다? 작다. 파장이 짧으면은 진동수는 어떻다? 크다.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도플러 효과는 파동에서 나타나는 특징이거든요. 자,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도플러 효과를 잠깐 좀 읽어보고 내용을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플러 효과 보세요. 빠르게 달리는 소방차의 사이렌 소리를 듣는 경우 소방차가 접근할 때는 음파의 진동수가 높아져 음이 높아지고요. 반대로 자동차가 멀어질 때는 음파의 진동수가 낮아져 음이 낮아지게 되는데, 이와 같이 밑줄 그으세요. 소리나 빛을 내는 물체가 관측자에 대하여 움직일 때 진동수의 변화가 생기는 것을 도플러 효과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림을 그려가면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 보세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 소방차나 아니면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면서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현상들이에요. 길을 가고 있는데 저 멀리에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막 들린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소리를 가만히 듣고 있으면요, 가까이 올수록 소리의 크기가 커지긴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크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리의 크기가 크다 작다는 그냥 가까이에 있고 멀리 있고 할 때 에너지가 전달되는 양이 멀리 있을 때는 적기 때문에 작게 들리는 거고, 반대로 에너지의 크기가 크면은 크게 들리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공간에서도 선생님이 목소리를 크게 낼 수도 있고 작게 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선생님이 에너지를 많이 내느냐 아니면 적게 내느냐, 그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보는 거는 소리의 크기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소리의 높이예요. 그 소리, 이 구급차의 소리를 가만히 듣고 있어 보면은요, 멀리에 있던 구급차가 가까이 오는 동안에는 점점 소리가 날카로워지거든요. 그래서 왠지 비켜줘야겠다는 생각이 막 들어요. 근데 샥 지나가고 나서 멀어지게 되면은 다시 소리가 낮아지거든요. 작아지는 게 아니에요. 낮아지는 겁니다. 근데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그렇게 변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항상 일정한 소리를 내고 있을 텐데 왜 우리에게는 그렇게 들리느냐,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구급차가 내는 사이렌 소리가 이런 식의 파동을 나타낸다고 보자고요. 알겠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구급차가 가까이 오죠? 그러면은 이 사이의 거리가 점차 가까워질 거 아니야. 맞지? 지금 처음에 요만큼의 거리에서 지금 현재 소리가 요렇게 전달되고 있다고 칩시다. 근데 만일 구급차가 이렇게 더 가까워지잖아요. 구급차가 요만큼 더 가까워지게 되면은 쉽게 얘기해서 요거 빨간색으로 그려놓은 파동 있죠? 요거를 이렇게 줄여버리면 돼요. 그럼 어떻게 되지? 이렇게 돼버리겠지? 이해가 되니? 그러면은 아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파장이었잖아. 근데 얘는 어떻게 되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파장으로 바뀌죠? 가까워져요. 가까워질 때, 자, 파장이 어떻게 되죠? 길어져요? 짧아져요? 짧아지죠? 파장이 짧아졌어.
그러면 파장이 짧아지면은 진동수는 어떻게 되지? 진동수는 커져야 될 거 아니야. 맞지? 근데 이때 소리의 3요소 중에서 진동수가 커졌을 때는 소리가 높은 소리로 바뀌어요. 여기까지 무슨 말 이해가 됩니까? 오케이? 자, 그런데 이번에는 반대로 소방차가 이제 멀어진다고 쳐봅시다. 자, 구급차나 소방차가 멀어질 거예요. 처음에는 요만큼의 거리였어요. 요만큼의 거리여서 소리가 요렇게 이렇게 흔들리고 있다고 쳐봅시다. 자, 그런데 구급차가 이만큼 가버릴 거예요. 구급차가 이만큼 가버릴 거야. 그러면은 거리가 요만큼으로 바뀌죠. 맞지? 그러면은 이것을 다시 어떻게 하면 돼? 쫙 늘려버리면 돼. 그러면 이렇게 바뀔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은 이만했던 파장이 요만하게 파장으로 바뀌어버리네요. 그죠? 멀어질 때. 멀어질 때는 파장이 어떻게 되죠? 길어져 버려요. 맞죠? 그러니까 진동수가 어떻게 되지? 작아져 버립니다. 이때 진동수가 작아질 때 소리는 낮은 소리가 나와요. 낮은 소리. 이런 식으로 똑같은 소리인데도 불구하고 거리의 변화가 나타나면은 소리의 높이가 높아졌다 낮아졌다 하는 현상을 우리가 도플러 효과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게 소리뿐만이 아니라 빛에서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빛에서도. 그 빛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그 밑에 있는 내용으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보시고 잠깐 쉬었다가 계속 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계속 이어서 별빛의 도플러 효과 보시기 바랍니다. 좀 전까지 선생님이 이 도플러 효과를 소리로 관련돼서 설명을 해드렸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소리에 이 관련된 이 파동의 현상에서도 예를 들어 거리가 가까워질 때와 멀어질 때 똑같은 소리에 파장의 변화가 나타난다는 거죠. 근데 파장의 변화 때문에 소리의 진동수가 달라지면서 높은 소리 또는 낮은 소리가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게 바로 도플러 효과의 포인트예요. 그러면은 이제 별빛의 도플러 효과를 좀 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부터 이 소리가 아닌 빛으로 가지고 설명을 해드릴 거거든요. 그런데 빛도 하나의 파동이에요. 그러니까 앞서 우리가 소리로 가지고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가까워질 때 파장이 짧아지고 멀어질 때 파장이 길어진다는 사실을 일단 머릿속에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지구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 태양이 있고요. 그죠? 그 주변으로 지구가 이렇게 돌아가죠. 그지? 근데 예를 들어 하나의 별을 바라보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러면은 지구가 예를 들어 요 위치, 요 위치, 요 위치, 요 위치에 각각 놓였을 때, 그랬을 때 지구는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할 거거든요. 뭐 우리 교재에는 지금 현재 도플러 효과 설명할 때 지금 별빛이 위에서 오는 걸로 지금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냥 이 그림을 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가 지구의 위치를 A, 여기가 B, 여기가 C, 여기가 이제 D라고 한번 해보자고요. 알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A의 위치에서부터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을 할 건데 이때 A의 위치에서는 별까지의 거리가 이만큼이죠. 그죠? 그런데 A에서 B 위치로 가게 되면은 거리가 요만큼으로 바뀌게 될 것이고요. C 위치까지 가게 되면은 거리가 이만큼으로 바뀌어 버리겠네요. 그렇다면은 지구가 A에서 B를 지나서 C까지 가는 동안에는 별까지의 거리가 어떻게 되죠? 별까지의 거리가 가까워지죠. 그런데 앞서 봤던 것처럼 소리에서 이런 도플러 효과가 나타나는 것 빛에서도 나타납니다. 아시겠죠? 그 말인즉슨 별까지의 거리가 가까워지면은 별빛의 파장은 어떻게 돼야 된다? 가까워지니까요. 짧아져야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근데 이번에는 C에서부터 움직일 겁니다. C에서부터는 거리가 여기까지 이만큼이었다가 D로 가면은 요만큼으로 바뀌네요. 그죠? 그런 다음에 다시 A가 되면은 별까지의 거리가 이만큼으로 바뀌어버리죠. 맞죠? 그렇다면은 이번에는 다시 C에서 D를 지나서 A까지 갈 거예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별까지의 거리가 어떻게 되지? 별까지의 거리가 멀어지죠. 그렇다면은 이때 별빛의 파장은 어떻게 돼야 된다? 별빛의 파장은
길어져야 된다. 요게 포인트입니다. 아시겠죠? 별까지의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별빛의 파장은 짧아지고요. 별까지의 거리가 멀어지면 별빛의 파장은 길어져야 됩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런데 우리가 물체를 보고 빛을 보고 색깔을 본다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들어오는 빛의 에너지를 느끼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빛에는 굉장히 많은 종류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고 색깔을 볼 수 있는 빛은 가시광선 영역밖에 없습니다. 가시광선. 그랬을 때 빛의 일종인 가시광선은요,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무지개, 바로 빨주노초 파남보예요. 그랬을 때 그 영역을 우리가 이제 가시광선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랬을 때 우리가 보는 가시광선의 빛의 파장은 400나노미터에서 700나노미터 사이입니다. 그랬을 때 색깔이 파장이 긴 700나노미터 쪽이 빨간색이에요. 그리고 가장 파장이 짧은 쪽이 보라색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요 영역은 우리가 빨주노초 파남보의 색깔을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빨간색의 바깥쪽, 그러니까 700나노미터보다 파장이 길어지게 되면은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적외선 영역이 돼버리고요. 반대로 400나노미터보다 파장이 짧아지게 되면은 역시 눈으로 보이지 않는 자외선 영역이 돼버립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바깥쪽에 있는 빛들은 우리가 다 볼 수가 없어요. 뭐 예를 들어 자외선, X선, 감마선 이런 거 다 못 보고요. 적외선, 전자기파, 전파 이런 거 다 못 봐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다? 가시광선밖에 못 보는 거야. 아까 우리 별에서 오는 빛을 보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그 빛 중에서는 우리가 이제 가시광선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별빛들을 관찰하다 보면은 약간 좀 특이한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무지개처럼 요 영역이 모두 빨주노초 파남보가 끊임없이 딱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랬을 때는 말 그대로 여기에 해당하는 모든 에너지들이 다 우리 눈으로 들어온다는 거거든요. 근데 별빛을 관찰하다 보면은 빨주노초 파남보의 색깔들이 쫙 나타나는데 중간에 까만색 선들이 딱 나타납니다. 까만색 선. 이 까만색 선을 우리가 이제 흡수선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근데 보세요. 이때 요 까만색 흡수선이 나타나는 이유는 색깔이 눈에 안 들어올 때 까만색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 말은 우리 눈으로 에너지가 들어오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다른 부분들은 색깔이 보이는데 요 부분만 색깔이 없다? 그 말인즉슨 이 에너지가 사라져 버렸다는 이야기예요. 별에서 우리에게 빛이 전달되는 동안에 별이 우주 공간을 지나가게 되겠죠. 근데 그 우주 공간에서 무슨 일로 인해서 에너지의 일부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별빛이 들어왔을 때는 이런 식으로 까만색 영역, 그러니까 에너지가 도달하지 못하는 영역이 생겨버리거든요. 그 영역을 뭐라 부른다? 흡수선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이때 별에서 오는 흡수선을 가만히 관찰을 해봐요. 근데 아까 우리 별까지의 거리가 가까워지면 파장은 어떻게 된다? 짧아진다. 이번에 반대로 거리가 멀어지면 파장이 어떻게 된다? 길어진다.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자, 이랬을 때 앞서 우리 별이 지구가 A에서부터 B, C를 지나는 거 아니면 C, D, A를 지나는 거 그거 설명해 드렸죠? 이랬을 때 거리가 가까워지면은요, 이 흡수선이 위치하고 있는 파장 자체도 짧아져 버려요. 그래서 거리가 가까워질 때는 요 흡수선을 가만히 관찰을 하다 보면은 흡수선이 파장이 짧은 쪽으로 이동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요 방향으로 이동을 해요. 알았어? 즉 거리가 가까워질 때 파장이 짧아지면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랬을 때 상대적으로 이쪽에 이제 파란색 영역이 있죠. 그래서 흡수선이 파란색으로 이동한다 해서 이것을 우리가 청색 편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이제 편이라고 하는 현상이 이동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푸른색 쪽으로 이동하는 현상, 바로 요 거리가 가까워질 때 파장이 짧아지면서 일어나는 현상이 바로 청색 편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근데 이번에 반대로 거리가 멀어져 버리게 되면요, 파장도 길어지게 되고 흡수선도
파장이 긴 쪽으로 이동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이쪽으로 이동을 해버리겠지. 이때 거리가 멀어질수록 파장이 길어져 버려요. 그래서 흡수선이 빨간색 쪽으로 이동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것을 적색 편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요거 거리가 멀어지면 파장이 길어진다. 이게 적색 편이에요. 이거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저 많은 내용들을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알면은 결론을 내버릴 수 있어요. 별을 관찰했을 때 별빛에서 나타나는 흡수선의 위치를 관찰합니다. 그랬을 때 청색 편이가 나타나면은 거리가 어떻게 되고 있다? 가까워진다. 반대로 적색 편이가 나타나면은 거리가 어떻게 되고 있다? 멀어지고 있다. 이게 포인트예요. 아시겠죠? 자, 그랬을 때 다시 우리 처음에 했었던 내용으로 다시 한번 좀 돌아가 보도록 합시다. 외부 은하를 관찰했다 그랬죠? 외부 은하의 거리를 측정했어요. 그러면서 이 거리가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은하보다 훨씬 더 먼 거리에 있네? 아, 우리 은하 외부에도 별들이 존재를 하고 있구나. 그리고 그런 별들의 집단인 또 다른 은하들이 존재하는구나. 그래서 우주의 크기는 굉장히 크구나. 이 사실을 알았다 그랬죠? 그러면서 그 은하들을 계속 관찰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외부 은하에서 오는 별빛의 스펙트럼을 조사합니다. 이때 이 스펙트럼이 바로 요거예요. 빨주노 파란보. 알았지? 그런데 이렇게 외부 은하의 별빛 스펙트럼을 조사를 해봤더니 모든 외부 은하에서는 적색 편이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아시겠나요? 모든 외부 은하예요. 아시겠죠? 모든 외부 은하는 다 어떤 편이? 적색 편이가 나타난다. 그 말은 결론을 내리자면 외부 은하는 어떻게 되고 있다? 멀어지고 있다. 이런 결론으로 우리가 유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외부 은하들. 선생님, 아까 선생님이 지구가 태양 주변을 공전하면서 별들을 바라보면 청색 편의도 일어나고 적색 편의도 일어나잖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앞서 선생님이 설명을 해드렸던 어떤 별을 관찰했을 때 청색 편이나 적색 편의가 나타나는 것은 은하를 관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가까운 별 하나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별이 가만히 있을 때도 지구가 공전을 하다 보니까 거리의 변화가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까워지면 청색 편이, 멀어지면 적색 편이가 나타나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건 뭐예요? 외부 은하란 말이에요. 그냥 하나의 별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의 별이 아니라 정말 멀리 떨어져 있는 별들의 거대한 집단을 보고 있는 거예요. 안드로메다 은하를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랬을 때 그런 안드로메다든 아니면 또 다른 외부 은하든 어떤 은하들을 다 관찰을 해도 얘네들은 모두 다 적색 편의 현상밖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은 외부 은하들은 싸그리 다 멀어지고 있다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좋아요. 이렇게 해서 외부 은하들이 서로 간에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렇다면 도대체 외부 은하들이 서로 간에 얼마만큼 빠르게 멀어지고 있을까? 그것들을 계산하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것을 가지고 만들어낸 게 바로 후퇴 속도예요. 예를 들어 너는 지인은 고정이 되어 있고 지인은 가만히 있고요. 선생님이 뒤로 물러날 겁니다. 그랬을 때 지희가 보는 선생님의 뒤로 물러나는 속도, 그 속도를 이제 후퇴 속도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데 그런 각각의 은하들을 쫙 관찰을 하고 그 은하까지의 거리도 계산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앞서 봤었던 적색 편의로 가지고 그 후퇴 속도들을 막 계산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런데 앞서 우리가 봤었던 모든 외부 은하들은 다 적색 편의가 나타난다 그랬죠. 이때 적색 편의 현상이 적게 일어날 수도 있고 많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적색 편의가 적게 일어나면은
그만큼 뒤로 물러나는 속도가 느리다라는 뜻이 되는 거고요. 반대로 적색 편의가 많이 일어나면은 그만큼 뒤로 물러나는 속도가 빠르다라는 거거든. 그런데 이것을 바로 허블이 그래프로 한번 표현을 해봅니다. 그게 지금 교재 가장 아래쪽에 나와 있는 허블의 법칙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 이때 허블이 어떤 과정을 하게 되냐면요, 이때 은하까지의 거리와 후퇴 속도를 계산을 해서 그래프로 표현을 합니다. 그랬더니 각각의 거리에 존재하는 은하들의 후퇴 속도를 점으로 찍어봤을 때 그래프가 점들이 이렇게 나타나더라 이거예요. 가만히 보자. 그렇다면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은하들의 거리에 따른 후퇴 속도는 거리가 증가함에 따라 후퇴 속도가 거의 일정하게 증가하는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바로 허블이 법칙을 만듭니다. 그게 바로 허블의 법칙이에요. 이때 우리가 이제 후퇴 속도를 VR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V라고 표현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 VR 이렇게 표현해도 상관이 없어요. 후퇴 속도고요, 거리를 R 이렇게 표현을 할 겁니다. 이랬을 때 거리가 증가하면은 후퇴 속도도 증가하죠. 근데 그래프 보면은 기울기가 일정한 형태가 나타나 버리잖아, 맞지? 그래서 지금 현재 후퇴 속도는 거리에 비례하는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허블의 법칙은 후퇴 속도 VR이 뭐에 비례한다? 거리 R에 비례한다, 이렇게 만들어낸 겁니다. 근데 우리가 비례한다라는 것을 같다라고 만들고 싶으면은요, 이때는 정해져 있는 상수값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같다라고 하는 공식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의 상수를 도입합니다. 상수, 정해져 있는 숫자거든요. 그 정해져 있는 숫자를 우리가 h라고 적은 다음에 읽을 때는 허블 상수라고 읽어요. 그래서 후퇴 속도는 허블 상수에다가 거리 r을 곱하는 것 해서 허블의 법칙, 하나의 공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아시겠나요? 자, 다시 이 공식을 조금만 다시 정리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후퇴 속도는 허블 상수에다가 거리를 곱한다, 이게 허블의 법칙이에요. 너무 간단한 공식입니다. 상수값은 정해져 있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거리가 얼마냐에 따라 그 허블 상수를 곱해주면은 결과적으로 후퇴 속도가 나온다 이거죠. 그러면은 이것을 정리를 해보면은 허블 상수는 하고 정리했을 때 거리 R 넘겨버리면 되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R분의 VR이 될 거거든요, 맞죠? 근데 다시 이 그래프로 보면은 지금 현재 거리분의 후퇴 속도라고 하는 것은 X축이 거리고 Y축이 후퇴 속도니까 X축의 변화분의 Y축의 변화거든요. 이 그래프는 기울기 자체가 일정하니까 어디를 계산을 해봐도 결과적으로 X축의 변화분의 Y축의 변화로 계산을 해보면 그 값이 모두 동일하게 나오겠죠. 그래서 바로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바로 허블 상수 H에 해당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공식을 만들어냈어요. 근데 선생님이 생각하는 과학에서 정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요, 과학을 잘하기 위해서 당연히 과학에서 새롭게 나오는 어떤 내용에서 나오는 공식들을 외워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꼭 단위 적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 게 선생님이 생각하는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문제에서 공식을 보여주는 경우는 없는데 단위를 가리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단위 정도를 알고, 단위를 우리가 알고 있으면은 공식을 유도를 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은 항상 단위 자체를 굉장히 좀 중요시합니다. 자, 다시 여기로 좀 와보도록 할게요. 이때 허블이 각각 후퇴 속도와 거리라고 하는 이 각각의 물리량들을 쓸 때 단위를 어떻게 썼느냐, 후퇴 속도는 km/s입니다. km/s. 초당 몇 킬로미터를 물러나느냐, 상상할 수도 없는 속력이죠. 우리가 주변에서 보통 속력을 표현할 때 m/s, 초당 몇 미터 가지? 아니면 km/h, 시간당 몇 킬로미터를 가지? 이런 식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저기에서 은하의 후퇴 속도는 초당 몇 킬로미터를 가지? 그 정도로 굉장히 큰 단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맞죠? 자, 그런데 이게 지금 은하까지의 거리죠. 은하까지의 거리도 어마어마한 단위를 씁니다. 바로 메가파섹이라고 하는 단위를 써요. 근데 저 메가파섹이라고 하는 게 뭐냐? 앞서 우리 천문학 단위에서 파섹이라고 하는 게 3.26광년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은하까지의 거리는 그냥 파섹으로 나타내도 너무 걸어요. 너무 숫자가 커진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 파섹을 줄여가지고 메가파섹이라고 읽고, 메가파섹, 1메가파섹이
100만 파섹입니다. 100만 파섹. 그러니까 3메가파섹 이렇게 되면은 300만 파섹이에요. 그럼 300만 파섹이면은 광년으로 바꾸면 또 어마어마하겠죠? 그러니까 만일 우리가 그런 거리를 이동한다고 치면은 빛의 속력으로 가도 일평생 동안 못 간다는 뜻이에요. 어마어마한 거리 단위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후퇴 속도가 km/s, 거리의 단위가 메가파섹을 쓰다 보니까 지금 여기 허블 상수 볼까요? 허블 상수는 지금 현재 후퇴 속도 km/s를 뭐로 나누는 거야? 메가파섹으로 나누는 거지. 그래서 단위가 km/s를 메가파섹으로 나누는 것,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공식에서 단위에서 이렇게 짝대기 슬래시 긋는 거는 다 분수꼴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km/s를 메가파섹으로 나누겠다, 이 뜻이 돼버리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이런 단위들을 쓰고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허블의 법칙에서 결과적으로 허블 상수값이 딱 정해져 있다면은요, 예를 들어 거리가 나와요. 그러면은 그 거리에다 허블 상수 곱하면 그냥 바로 후퇴 속도가 나와버립니다. 참고로 공식 새롭게 나왔다고 해서 단위가 좀 이상하다고 해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문제 굉장히 쉽습니다. 아시겠죠? 단위를 변화시키지 않는 이상 그냥 단순히 후퇴 속도는 허블 상수 곱하기 거리 r 이렇게 계산을 해버리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산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런데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런 식의 공식에서 허블 상수 값이 딱 정해져 있다면은 우리는 이 후퇴 속도를 계산하거나 또는 후퇴 속도를 알고 있고 거리를 계산한다면은 그거 다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허블 상수라고 하는 값이 상수, 정해져 있는 숫자여야 되는데 그 숫자가 50에서 100 km/s/메가파섹 정도가 돼버립니다. 이 말은 뭐죠? 정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다는 뜻이죠. 맞죠? 이게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저 후퇴 속도를 계산할 때 지구에서 관찰하는 은하들의 후퇴 속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되게 이상한 거는, 잘 보세요. 여기 우리가 외부 은하를 관찰하면 모두 적색 편의가 나타난다 그랬죠. 다 멀어져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구, 그러니까 우리 은하를 기준으로 다른 은하들의 거리를 관찰을 해도 다 멀어지거든요. 그런데 만일 다른 은하를 기준으로 또 다른 은하들을 관찰을 해도 그 은하들 사이의 거리가 다 멀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모든 외부 은하들은 다 서로서로 다 멀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우리 은하를 기준으로 후퇴 속도를 계산하고 아니면 다른 은하를 기준으로 후퇴 속도를 계산을 해보면은 그때마다 이게 조금씩 달라져 버리는 거야, 허블 상수가. 그래서 허블 상수가 50에서 100 km/s/메가파섹 정도 안에 어떤 숫자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그 후퇴 속도가 보통 한 70에서 75 사이라고 보면 됩니다. 75 사이. 그래서 뭐 거의 한 71 정도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의 허블 상수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과거부터 지금 현재까지 허블 상수는 계속해서 변해왔어요. 그게 그래프 오른쪽에 나와 있는 거. 그래프 오른쪽에 나와 있는 거 보면은 당시에 허블이 처음에 허블 상수를 주장을 했을 때는 허블 상수 값이 500 정도였습니다. 근데 이후에 바데, 샌디지 이런 사람들이 각각 허블 상수 이야기했을 때 거의 300 정도 아니면 거의 100 정도까지 떨어지다가 지금 현재 2009년부터는 71 정도로 우리가 이제 보고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허블 상수 값도 변해오고 있다라는 거, 그 정도까지 일단 알아두시면 됩니다. 왜 허블 상수가 중요한지는 바로 뒤에 나와요. 한 장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해서 허블 법칙을 통해 모든 외부 은하들이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공식화해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리자면은 허블의 법칙은 우주의 팽창을 나타낸다라는 거. 즉, 우주가 서로 간의 은하들이 서로 간의 거리가 계속 멀어지고 있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풍선을 볼 때 풍선의 크기가 요만하고요. 이때 이렇게 점을 딱딱딱 3개를 찍어 놓는다고 쳐봅시다. 그랬을 때 풍선의 크기가 이만큼 커질 거예요. 그러면은 점들이 서로 간의 거리가 이렇게 멀어질 거 아니야. 맞지? 이런 식으로 이 각각의 점들이 외부 은하고 이 하나의 풍선이 우주라면은 은하 사이의 거리가 멀어진다라는 것은 곧 우주가 뭘 하고 있다? 팽창을 하고 있다. 이런 사실로 우리가 밝혀낼 수가 있는 거죠. 여기까지 알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어떤 은하를 기준으로 해도 다 은하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 그랬죠. 예를 들어서 풍선은 중심이 있잖아요. 풍선의 중심을 예를 들어서 여기고 여기라고 한다면은 이 중심에 만약 어떤 은하들이 있다면은 우주의 크기가 커져도, 풍선의 크기가 커져도 그 은하 사이의 거리는 거의 안 변하겠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거기에 중심은 이렇게 쫙 펼쳐진다고 하더라도 중심 자체가 변하지는 않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만일 어떤 외부 은하들을 딱 관찰을 했는데 어떤 두 은하 사이의 거리가 거의 일정하게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 그럼 저 부분은 팽창하고 있지 않다는 뜻이거든요. 만약 그런 지점을 찾아낸다면은 거기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현재 관측으로는 모든 외부 은하들이 다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은하의 중심을 찾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 우주는 팽창을 합니다. 하지만 이때 우주의 중심은 없다라는 게 바로 결론이에요. 아시겠죠? 그게 교재 페이지 4쪽에 제일 위쪽에 나와 있는 내용인 거죠. 여기까지 알겠습니까? 좋아요. 자, 이런 식의 내용들을 살펴봤고 계속 이어서 두 번째, 우주의 기원과 나이인데, 우주의 기원에 대한 학설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지금까지 진화가 되었을까? 오케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두 가지는 각각 대폭발설과 정상우주론이에요. 이것 말고도 수많은 기원들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대표적인 우주 기원에 대한 학설은 이렇게 두 가지만 볼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의 학설은 모두 다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라는 저 허블의 법칙을 따라가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우주가 매우 작은 지점부터 출발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주가 시간이 지나면서 끊임없이 이렇게 크기가 커지고 있다. 이것을 주장하는 두 가지의 이론이에요. 그런데 이 두 가지의 이론에 어떤 차이가 있느냐? 대폭발설은 가모라고 하는 러시아의 학자가 주장한 내용입니다. 러시아의 학자가 주장한 내용인데, 우주의 모든 물질과 에너지가 한 점에 모여 있다가 대폭발을 일으키면서 팽창하여 현재의 우주까지 되었다라는 이론이 대폭발설이에요. 근데 그 아래 보시면 연속창조설, 연속창조설로 만들었군요. 자, 연속창조설을 보면은 이 연속창조설은 호일 같은 사람들이 주장을 했던 내용입니다. 호일. 그런데 설명을 그대로 보시면 우주의 모습은 과거나 현재에도 변함이 없으며 은하의 개수 그리고 밀도가 일정하다라고 주장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자, 이 두 가지의 이론에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둘 다 우주가 한 점에서부터 팽창을 한 거는 동일해요. 아시겠죠? 그러면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대폭발설에서는요, 우주가 한 점에서부터 폭발을 하면서 지금까지 커져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우주의 부피가 어떻게 되고 있죠? 부피가 증가하겠죠. 커지니까. 그런데 연속창조설에서도 우주의 크기는 커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둘 다 부피 증가해요. 오케이? 그런데 가모와 호일, 각각 대폭발설과 연속창조설의 결정적인 차이는 여기서 나타납니다. 대폭발설은요, 우주의 부피가 커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질량 자체가 일정하다라고 합니다. 질량 자체가 일정하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주의 모든 질량들이 한 점에 다 모여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다 보니까 우주가 커지면서 부피는 증가하는데 질량은 일정하거든요. 밀도 배웠죠. 밀도라고 하는 물질의 특성,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으로 계산합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주의 밀도를 살펴보면, 자, 부피는 증가하는데 질량이 일정해요. 분모항이 커지거든요. 그죠? 그런데 분자항이 어때요? 일정해 버리잖아요. 맞죠? 그러면은 밀도는 어떻게 되고 있을까? 밀도는, 그렇죠, 감소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주장했던 게 바로 대폭발설이에요. 그런데 연속창조설은요, 질량도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따라서 부피가 증가할 때 질량도 같이 증가를 해주는 거예요. 따라서 우주의 밀도가 과거나 현재나 항상 일정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었던 게 연속 창조설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사실 더 인정을 받았던 것은 연속 창조설이에요. 그러니까 우주가 점점 크기를 키워가면서 무언가 새로운 물질들이 계속 만들어지면서 지금의 우주랑 과거의 우주가 동일했을 것이다 라고 주장했었던 연속 창조설이 사실 더 큰 지지를 받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한참 뒤에 대폭발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연속 창조설은 1948년 정도에 주장이 되었고요. 대폭발설은 1956년 정도에 각각 주장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한참 뒤에 나온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연속 창조설이 이제 인정을 받고 있던 당시에 이런 가모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몇 가지 증거들을 내세우고 만일 이럴 것이다라는 예측을 하면서 대폭발설을 주장을 하거든요. 그랬더니 이 호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당시에 라디오 프로그램 같은 데 나와가지고 이렇게 대담 방송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이제 막 그런 우주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들을 막 하고 있었겠죠. 그러면서 지금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연속 창조설과 대폭발설 두 가지의 차이점을 막 이야기를 하면서 요즘 새롭게 등장한 대폭발설 이론을 따라 보면은 뭐 우주가 한 점에서부터 폭발을 하는데 그 폭발을 하는 과정에서 질량 자체가 일정하면서 밀도가 감소하고 있다는 이론이 나오고 있는데 그게 뭐 말이나 됩니까?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야. 그러면서 만약 그렇게 대폭발을 일으키면서 우주의 크기가 커졌다면은 그거를 빅뱅이라고 불러야 되나요? 그러면서 놀린 거야, 쉽게 얘기하면은. 그랬는데 이후에 저 가모 같은 사람들이 주장을 했었던 몇 가지 증거들이 실제적으로 밝혀지기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그에 대한 또 새로운 이런 증거들이 막 나오기 시작을 하니까 도리어 연속 창조설보다는 대폭발설이 더 신빙성이 있다 라는 것 때문에 지금 현재 지지를 받고 있는 건 대폭발설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호일 같은 사람들이 놀리기 위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었던 빅뱅이 바로 저 대폭발설의 이름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빅뱅 이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이런 내용이 바로 우주의 기원의 두 가지의 내용이에요. 여기까지 되셨죠? 그죠? 그러니까 연속 창조설은 과거나 현재나 우주의 밀도 같은 것들이 변함이 없다. 그러면서 무언가 계속해서 물질들이 새롭게 만들어진다. 이런 식의 이론이었는데 대폭발설은 아니다. 우주가 폭발을 하면서 지금까지 크기가 커지는 동안에 질량 자체가 일정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주의 밀도는 감소할 것이다. 그러면서 우주의 밀도가 감소할 뿐만이 아니라 온도도 낮아지고 점점 이 우주가 어두워지고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했었던 것이 바로 대폭발설이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우주의 기원에 관련된 학설에서는 두 가지 이론, 대폭발설과 연속창조설 두 가지가 있는데 특히나 대폭발설이 지금 현재 인정받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대폭발설은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주 크기 커집니다. 은하 사이의 거리 멀어지겠죠? 그런데 우주의 중심이 있다 없다? 없다. 아시겠죠? 거기까지 계속해서 나가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아래쪽에, 제일 아래쪽에 보시면 우주의 나이가 있어요. 자, 우리 다시 왼쪽에 후퇴 속도를 잠깐 볼까요? 후퇴 속도. 허블의 법칙에서 은하 사이의 거리를 알고 후퇴 속도를 계산할 수가 있었었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두 개의 은하가 요만큼이 떨어져 있어요. 그럼 과거에는 요만큼 떨어져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이 우주에서 현재 우주까지 진화되는 과정에서 후퇴 속도만큼 멀어지면서 거리가 지금 변화가 됐을 거 아니야.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후퇴 속도가 나타날 거예요. 그러면은 시간을 거꾸로 되돌려 봅시다. 되돌려 보면은 후퇴 속도만큼 서로 가까워지겠죠. 가까워지겠죠? 그러다 보면은 요만큼 갈 수 있겠지? 근데 그것을 계속해서 시간을 되돌릴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저 두 개의 은하가 서로 한 지점에 딱 머무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니야. 그게 언제일까요? 바로 이 점이거든요. 맞죠? 그 말인즉슨 이 시점부터
거꾸로 되돌렸을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계산을 해보면은 그것이 결과적으로 우주의 나이일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주의 나이를 계산하는 방법은 후퇴 속도를 가지고 시간을 되돌려 버리는 거예요. 즉 이만큼 떨어져 있는 거리 r을 후퇴 속도만큼으로 접근을 시켜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 보통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죠.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잖아요. 맞죠? 그랬을 때 우주의 나이는 결과적으로 되돌려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주의 나이를 t라고 정리를 하고 이 공식을 정리를 해보면은 t 넘어가고 v 넘어오면 되죠? 그럼 뭐분의 뭐? v분의 s가 될 거거든요. v는 속력, s는 거리. 그런데 이 공식에서 허블 법칙을 좀 생각을 해보면요. 속력으로 집어넣을 수 있는 건 뭐죠? 속력으로 집어넣을 수 있는 건? 후퇴 속도가 되겠죠? 맞죠? 그리고 거리로 표현할 수 있는 거는 은하 사이의 거리, r이 될 겁니다. 이게 은하의 나이예요. 우주의 나이예요. 그죠? 결과적으로 이 거리만큼을 이걸로 되돌아가는 거잖아. 이해가 되니? 그런데 아까 우리 허블 상수가 r분의 vr이라고 그랬죠? 근데 여기 볼까요? 여기는 vr분의 r이잖아요. 저값의 역수값이네요. 그 말인즉슨 우주의 나이는 결과적으로 허블 상수분의 1로 계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결론은 이거예요. 우주의 나이는 허블 상수분의 1이다. 알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몇 가지 여러 가지 내용들로 가지고 지금 현재 우주의 나이를 계산해 본 게 약 137억 년이에요. 우주의 나이가 한 137억 년 정도 되더라. 이렇게 계산한 겁니다. 근데 봐봐요. 우주의 나이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허블 상수가 얼마가 되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허블 상수가 계속 변해왔고 지금 현재도 정확한 허블 상수를 찾으려고 하는 이유가 결과적으로 저 값을 알아야지만이 대략적인 우주의 나이를 계산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쓰고 있는 한 71 정도의 값을 가지고 허블 상수에 대입을 하고 몇 가지 또 다른 약간의 좀 변이 값들을 정리를 해가지고 계산을 해보면은 우주의 나이가 약 137억 년 정도 되더라.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됐죠? 이 공식 새롭게 나왔죠? 역시 계산 안 합니다. 아시겠죠? 물어보는 것은 우주의 나이는 허블 상수분의 1로 계산한다. 허블 상수의 역수값이다. 이것을 직접적으로 물어볼 거예요. 아시겠죠? 가끔 일부 교재에서는 이런 어떤 값들을 주어주고 계산해보라고 하는 문제들이 나와 있는데 선생님이 이 융합과학을 가르치시면서 예를 들어서 문제집에서는 그런 문제를 본 적은 있는데 학교 내신 문제나 또는 평가원 문제에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소소한 값들을 대입을 해가지고 계산하는 것 자체는 크게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새롭게 나온 공식들의 의미를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단위 잘 알아두셔야 되겠죠. 됐죠? 이렇게 해서 페이지 4쪽에 관련된 내용까지 정리를 좀 해보았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넘어가셔서 페이지 5쪽에 선 스펙트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걸 하고 있는 거죠. 자, 페이지 5쪽에 선 스펙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선생님이 잠깐 스펙트럼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빛에 관련된 내용에서 이야기를 했었죠. 자, 교재 제일 위쪽에 보시면은요, 빛들의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그랬을 때 가장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길어지거든요. 그죠? 가장 파장이 짧은 선이 R 이렇게 적혀 있는 거 있죠? 읽을 때는 감마선이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감마선이 있고요. 그 다음이 X선, 그 다음이 자외선이네요. 그리고 중간에 아주 좁은 영역에 뭐가 있어요? 가시광선이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적외선, 전파, FM, AM 같은 라디오파가 있고요. 장파 같은 것도 있고요. 그죠?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빛의 종류 중에서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즉 볼 수 있는 빛은 뭐밖에 없다? 가시광선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맞죠? 자, 그랬을 때 아마도 이 선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것을 중학교 때
원소의 구별에서 아마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 어떤 물질이, 어떤 원소가 포함되어 있는 화합물에 그 원소의 종류를 구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불꽃 반응 실험 같은 게 있거든요. 물질을 겉불꽃에 살짝 집어넣을 때 독특한 불꽃색이 나오는 것을 가지고 이제 그 원소가 포함되어 있다, 되어 있지 않다,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뭐 불꽃색을 가지고 원소들의 종류와 매치를 시켜서 외우는 그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불꽃색을 외우다 보면은요, 색깔이 비슷한 불꽃색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리튬 같은 데가 붉은색, 그 다음에 뭐 스트롬튬 같은 경우가 진한 붉은색, 이런 색깔들을 나타내 버리거든요. 근데 말 그대로 붉다, 진한 붉은색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서로 비교를 할 수 있을 때 어찌 보면 상대적인 거지, 개인적으로 그냥 실험을 하고 있다 보면은 내가 봤을 때는 붉은색인데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진한 붉은색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불꽃색이 비슷한 경우에는 좀 구별하기가 어렵다라는 이런 단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불꽃색들을 분광기나 또는 프리즘이라고 하는 기계에 딱 넣어보면은요, 그런 불꽃색들이 만들어지는 색깔들이 선으로 쫙 나타나 버리거든요. 그 선을 우리가 이제 선 스펙트럼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원소가 방출하는 빛을 분광기로 분석하면은 해당하는 빛의 파장에 해당하는 색의 띠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 띠를 선 스펙트럼이라고 하고요. 각 원소마다 고유한 선 스펙트럼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 선 스펙트럼으로 그 물질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수소나 헬륨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수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야. 자, 수소는 여기가 이제 400나노미터, 여기가 이제 700나노미터죠. 여기가 빨간색이고 이쪽이 보라색입니다. 알겠지? 자, 이랬을 때 수소에 어떤 불꽃색이 딱 나타났을 때 그것을 분광기로 딱 찍어보면은 색깔이 있는 띠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딱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선생님이 지금 다 빨간색으로 표현해 놨는데 각각 선의 위치에 해당하는 색깔들이 나타날 거예요. 알겠습니까? 선 스펙트럼은 말 그대로 색의 띠가 나타납니다. 색띠가. 알겠어? 그러면 나머지 영역은 다 무슨 색일까? 선들이 아닌 다른 부분은 다 무슨 색일까? 검정색이겠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색깔을 본다는 것은 거기 그 색깔에 해당하는 빛이 우리 눈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수소에서 지금 현재 이렇게 4개의 선들이 띠로 나타났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요 띠들만큼에 해당하는 에너지들이 우리 눈에 들어오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그럼 나머지 영역은 다 까만색으로 보이니까 이 영역은 색깔이 우리 눈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는 뜻이죠. 근데 이렇게 수소가 이렇게 나타났어. 그런데 헬륨 같은 경우에는 또 선의 위치가 다 다르거든요. 맞죠? 그러니까 그런 선 스펙트럼으로 우리가 물질을 구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선 스펙트럼 말고 또 다른 스펙트럼이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 흡수 스펙트럼을 보면은 아까 우리 별빛 스펙트럼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별빛 스펙트럼이라고 해서 우리 왜 색깔이 있는데 중간에 까만색 띠가 하나 딱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흡수 스펙트럼입니다. 뭐 예를 좀 들자면요, 잘 보세요. 예를 들어 흡수 스펙트럼은 지금 스펙트럼 영역에서 모든 색깔들이 다 나타나요. 모든 색깔들이 다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모든 형태의 에너지가 다 눈에 들어오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알겠니? 그런데 중간중간마다 색깔이 없어지는 영역이 생겨버리는 거지. 그랬을 때 예를 들어 요렇게 여기에 선이 없어져요. 여기에 선이 없어지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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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해서 선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게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쉽게 말하면 여기가 이렇게 없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흡수 스펙트럼은 흡수선이 나타나거든요. 흡수선? 요게 이제 흡수선이에요. 알았어? 그런데 이렇게 흡수선이 나타났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요 영역의 에너지가
우리 눈으로 들어오고 있지 않다는 뜻이 돼버립니다. 앞서 우리가 선 스펙트럼을 보면은 그 각각의 원소들마다 방출하는 빛에 어떤 에너지가 있는지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흡수 스펙트럼은 별빛에서 없어진 에너지가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 그런 스펙트럼이 바로 흡수 스펙트럼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근데 아까 우리 흡수 스펙트럼을 다른 표현으로 별에서 오는 스펙트럼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었죠. 그지? 그러니까 별빛을 관찰하면은 저 흡수 스펙트럼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흡수 스펙트럼을 다른 말로 별빛 스펙트럼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두 종류의 스펙트럼을 우리가 관찰을 하고 있는 것이냐? 우리가 별에서 오는 스펙트럼들을 관찰을 하다 보면은요, 그 별의 구성 물질이 무엇이고, 그리고 우주에 어떤 물질들이 존재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선생님이 흡수 스펙트럼과 선 스펙트럼이 우주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보세요. 지구가 있고요. 아주 멀리 떨어진 곳에 별이 하나가 이렇게 있습니다. 별은 태양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빛을 내면서 열을 발생시키는 그런 천체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별이 처음에 빛을 낼 때는 모든 에너지를 다 방출해요. 알았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스펙트럼 영역의 빨간색부터 보라색까지 빠짐없이 모든 색깔들을 다 내보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빛이 지구로 쫙 들어올 거예요. 지구로 쫙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지구에서 만일 이 별빛을 관찰하게 된다면은 빨간색부터 보라색까지 끊임없이 색깔들이 나타나는 무지개, 바로 연속 스펙트럼 같은 형태가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별빛이 지구까지 오는 동안에 우주 공간을 지나가게 되죠. 근데 우리는 우주 공간을 무중력, 그 다음에 진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무중력이라고 하는 것은 중력이 거의 없다는 뜻이 되는 거고요. 진공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하지만 실제 우주 공간은 중력도 약간 있고요. 그리고 진공도 아닙니다. 우주 공간은 물질들이 있어요. 특히 수소나 헬륨 같은 이런 가벼운 기체 같은 것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별빛이 지구까지 오는 동안에 기체를 통과하게 됩니다. 근데 우주 공간이 굉장히 차갑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차가운 기체를 지나가게 될 거예요. 특히나 대표적으로 수소 기체 또는 헬륨 기체 같은 것들이 많이 존재를 합니다. 선생님이 사탕을 줄 거예요. 근데 그 사탕 한 박스에 A 사탕, B 사탕, C 사탕이 각각 5개씩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자 사탕 먹어 하면서 사탕통을 이렇게 줬거든요. 근데 지희가 이렇게 보니까 그 중에 내가 A 사탕을 되게 좋아해. 그래서 A 사탕만 쏙쏙쏙쏙 다 가져가 버립니다. 오케이? 그래서 나머지 사탕을 안 먹으려고 선생님한테 줬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 사탕을 가지고 다른 친구한테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 사탕 먹어 이랬을 때 그 친구는 그 사탕통에 A 사탕은 없어지고 B 사탕하고 C 사탕만 남은 걸 보겠죠? 맞죠? 그랬을 때 A 사탕은 지가 좋아하니까 가져가 버린 거 아니야. 맞지? 똑같은 현상이 벌어집니다. 각각의 원소들은요 자기가 좋아하는 에너지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렇게 별빛이 쫙 지나가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차가운 기체들이 그 별빛을 딱 만나게 되면은 그 별빛이 가지고 있는, 빛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중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에너지만 쏙쏙쏙쏙 빼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차가운 기체들을 통과를 해버리면은 지구에 도착했을 때는 결과적으로 그 에너지 중에 일부가 사라진 에너지를 봐버리겠죠. 그러니까 무슨 에너지를 보는 거야? 무슨 스펙트럼을 보는 거야? 흡수 스펙트럼을 보는 거겠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응? 결과적으로 이것을 별빛 스펙트럼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이 별에서 나온 빛들이 차가운 기체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에너지가 일부 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그럼 우리가 흡수 스펙트럼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주 공간에 구성 원소들, 구성 물질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얘네들이 우주 공간을 지나갔을 테니까, 그치? 결과적으로 없어진 에너지들이 우주에서 사라져버린 거 아니에요. 그럼 도대체 이런 녀석들이
이런 에너지들을 가져갈 수 있는 원소들이 누가 있을까? 이걸 생각을 해보는 거지. 그런데 이때 지희가 아까 A사탕만을 가져갔죠? 근데 먹으려고 가만히 보니까 와, 이거 하나하나 먹을 때마다 살이 엄청 찔 것 같은 거야. 불안한 거지. 다이어트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먹는 걸 포기합니다. 그래서 다시 친구한테 야, 너 사탕 다 먹어 하면서 다 줘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친구, 또 새로운 친구는 앞서 지희가 가져갔었던 A사탕만 보게 되는 거죠. 그치? 아까 우리 전체 사탕통에서 너가 A사탕만을 다 가져가 버리면은 그 사탕통을 받은 다른 친구는 A사탕이 빠진 B랑 C만 보는 거잖아. 그럼 그 친구가 보는 스펙트럼은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런데 이번에는 지희가 가지고 있는 A사탕만을 또 다른 친구에게 줘버린다면은 또 다른 친구는 그 A만 보는 거잖아. 맞지? A사탕들만 본다라는 거. 그게 뭘까요? 선 스펙트럼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차가운 기체들이 에너지를 흡수했겠죠. 그럼 기체들이 따뜻한 기체로 바뀌지 않을까요? 그죠? 근데 이런 기체들이 다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아까 흡수했던 에너지를 돌려줘 버립니다. 오케이? 근데 그럴 때는 내가 흡수했던 에너지만 줘버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때는 일부 에너지들만 쏙쏙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무슨 형태로 볼까? 선 스펙트럼 형태로 보는 거야. 한번 생각해봐. 지희가 A사탕만 가져갔죠. 그럼 나머지 친구는 A사탕이 빠진 B랑 C사탕만 보고 있는 거지. 근데 그 A사탕을 다른 친구에게 줘버리면은 다른 친구는 A사탕만 보고 있는 거지. 지희가 A사탕들을 쏙쏙쏙쏙 가져갔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른 친구에게 주면은 A사탕만을 쏙쏙쏙쏙 주겠죠. 그 말이 뭐예요? 무슨 얘기예요? 같은 물질, 같은 원소는 선 스펙트럼과 흡수 스펙트럼에서 나오는 선의 위치가 어떻다는 거예요. 같다라는 겁니다. 수소의 선 스펙트럼이 이렇게 나온다면은 수소의 흡수 스펙트럼도 이렇게 나와야 돼요. 여기까지 알겠나요? 그럼으로써 결과적으로 우리가 선 스펙트럼을 조사를 해보면은 그 별의 또는 기체의 구성 원소가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이게 선 스펙트럼과 흡수 스펙트럼이고 그것들을 사용하는 이유들입니다. 제일 아래쪽에 정리가 되어 있는데 그런 스펙트럼을 이용하는 과정을 좀 보도록 하죠. 보면은 태양의 구성 물질을 분석할 수 있어요. 태양의 스펙트럼에서 나타난 검은 선. 검은 선이 뭐지? 바로 요거거든. 흡수선. 맞지? 흡수선을 통해서 태양의 구성 물질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왜? 태양에서 별빛이 나오는데 그 주변에 있는 물질들이 구성 물질인데 걔네들도 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거기에서 흡수선들이 띠띠띠띠 나타난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데 그 아래쪽에 보시면은 별빛의 적색 편의가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서 멀리 있는 별의 스펙트럼을 태양의 스펙트럼과 비교해서 적색 편의를 찾아낸다? 아, 이건 우리 앞에서 봤었던 그 별 은하 사이의 거리, 별까지의 거리 측정하는 그런 과정이네요. 그런데 여기서 재미난 거는 태양에서 나타나는 요 흡수 스펙트럼이랑 다른 별에서 나타나는 흡수 스펙트럼을 비교해 봤을 때 그 흡수 스펙트럼에서 나타나는 흡수선의 위치가 거의 비슷하고 개수가 거의 일치한다면은 결과적으로 그 별도 태양과 같은 물질로 되어 있다라는 사실까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보는 또 다른 별들의 흡수 스펙트럼은 태양과 거의 일치합니다. 그 말은 다른 별들도 태양과 똑같은 별들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까지 아시겠습니까? 자, 여기까지 보시면 선 스펙트럼에 대한 내용까지 정리가 됐습니다. 다음은 이제 빅뱅과 기본 입자에 관련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페이지 6쪽의 빅뱅과 기본 입자 부분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는 앞서 우리가 이제 우주의 기원에 관련된 내용을 빅뱅 우주론과 그 다음에 허블 법칙 두 가지의 포인트로 좀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는 빅뱅과 기본 입자에서 어떤 물질들이 생성되기 위해서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입자가 도대체 뭐가 있었는가, 그런 내용들을 좀 추가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자, 첫 번째 물질의 기본 입자가 나와 있는데 가장 먼저 나와 있는 게 볼턴의 원자설입니다. 자, 우리 여기서 이제 입자를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자고요. 중학교 때 아마 물질의 기본 입자를 아마 물질관,
을 통해서 이제 좀 살펴본 적이 있었을 거예요. 탈레스의 1원소설이랄지 아니면은 엠페도클레스의 4원소설, 아리스토텔레스의 원소 변환설 뭐 이런 식의 내용들 나왔었고, 중세의 연금술사들이 있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근대로 넘어와서 원소설이 막 등장하고 그랬던 게 있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입자를 표현하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원소라고 하는 표현이 있고요, 원자라고 하는 표현이 있고, 분자라고 하는 표현이 있거든요. 자, 이랬을 때 앞서 이제 잠깐 물질관 이야기하면서 탈레스가 1원소설을 주장을 했다, 엠페도클레스가 4원소설을 주장을 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원소라고 하는 용어가 등장을 한 시기는요, 근대로 넘어와서요. 근대로 넘어와서 원소는 보일과 라부아지에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등장을 합니다. 저 사람들이 이제 원소라고 하는 개념을 만들어내면서 원소설을 주장을 하거든요. 근데 이 원소라고 하는 물질의 이 입자의 정의는요, 물질의 기본 성분이에요. 물질의 기본 성분. 그러니까 어떤 물질을 쪼개다 보면은 원소가 나올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당시에 이제 보일과 라부아제가 주장했던 원소는 아직까지 그 입자의 존재를 확인하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이론을 통해서 분명히 물질은 어떤 기본 입자로 구성이 될 것인데, 그 기본 입자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해서 원소라고 하는 정의가 나왔던 거예요. 오케이? 그런데 이후에 돌턴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원자라고 하는 또 새로운 입자의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그랬을 때 원자는 물질을 이루는 가장 작은 입자다 라는 표현을 쓰게 되거든요. 돌턴의 원자는요, 물질을 쪼개다 보면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작은 입자가 나올 것이고, 그 입자를 원자라고 표현을 했던 거예요. 그랬을 때 저 원자는요, 질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질량에 대한 개념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성질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선생님이 조금 이따가 분자 설명하고 알려드릴게요. 자, 그리고 나서 이후에 분자는 아보가드로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등장을 하거든요. 이때 분자는요, 물질의 성질을 가지는 가장 작은 입자 라는 개념이고요. 이때 아보가드로가 주장했던 분자는요, 부피의 개념을 사용합니다. 그러면서 그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고 있어요. 자, 원자랑 분자 두 가지를 살펴보면은 둘 다 가장 작은 입자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더 작은 입자는 원자가 더 작습니다. 그러니까 원자가 2개 이상 결합을 해서 분자가 대부분 만들어지거든요. 물론 원자 하나가 분자처럼 행동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분자들은 원자가 2개 이상 결합을 해서 분자가 돼요. 그러니까 더 작은 입자는 실질적으로 원자라는 거죠. 근데 둘 다 가장 작은 입자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유가, 원자는 성질을 지니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자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물질을 막 쪼개다 보면은 원자가 딱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원자부터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다 라고 돌턴이 주장을 했는데, 그때 그 원자가 쉽게 말해서 질량의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질량을 가지고 있는 쪼갤 수 없는 가장 작은 입자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원자 자체는 성질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겁니다. 하지만 분자는요, 물질의 성질을 가지는 가장 작은 단위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호흡을 할 때 필요한 산소기체 있죠? 그 산소기체가 산소 분자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로 산소를 우리가 O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O가 2개가 붙어 있는 경우가 우리가 호흡할 때 필요한 산소 분자예요. 그러면 이 산소 분자는 산소의 성질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호흡할 때 필요하고요, 물질이 연소될 때 필요하고요, 또는 다른 물질, 금속 같은 것들이 녹이 있을 때도 필요하고요. 이런 식의 성질들을 다 나타내 버립니다.
근데 분자를 쪼개버리면 산소 원자가 돼버리겠죠. 그죠? 그러면은 이 산소 원자는 산소의 성질을 가지고 있진 않아요. 오케이?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요 원자와 분자라고 하는 개념은 실제로 존재하는 입자들이에요. 실제 존재하는 입자들. 근데 제일 먼저 나왔던 원소는 실제로 존재하는 입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어떤 물질에 대한 기본적인 입자를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새로운 용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근대 보일과 라부아제가 원소의 개념을 만들어내고 그 전에 이제 물질관들도 다 원소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1원소설, 4원소설 이렇게 불렀던 것 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는 원자랑 분자라고 하는 실제 입자들을 알고는 있는데 그래도 원소의 개념을 쓰거든요. 그래서 원소는 쉽게 말해서 원자의 개념과 분자의 개념을 모두 함께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물질을 쪼개다 보면은 가장 작은 원소가 나올 것이고 그 원소는 분자처럼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알겠습니까? 산소 원자 하면 성질이 없어요. 산소 분자 하면 성질이 있습니다. 그런데 산소 원소 해도 그냥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런 식으로 다 표현들이 서로 다른 건데 그냥 원소랑 원자가 서로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서 성질까지 가지고 있는 게 원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특별히 어렵지는 않게 정의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이런 식의 어떤 입자들의 표현들이 있었어요. 자,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요거 돌턴의 원자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모든 물질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 라고 하면서 돌턴의 원자설이 나와 있거든요. 자, 돌턴의 원자설. 그 돌턴의 원자설을 우리가 따로 한번 좀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교재에는 지금 5가지로 지금 설명이 되어 있는데 크게 4가지로 묶어버리겠습니다. 첫 번째, 모든 물질은 원자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면서 물질은 쪼개다 보면은 가장 작은 단위인 원자까지 쪼갤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같은 원자들은요 크기와 질량이 같아야 돼요. 같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다른 원자라면은 크기 질량이 좀 달라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화학 반응을 해도 원자는 생성도 되지 않고요 소멸도 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만들어지거나 없어지지 않아요. 새로운 원자가 만들어지거나 없어지지도 않고요 다른 원자로 바뀌지도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떠한 반응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원자는 없어지거나 새로 생기지 않으며 다른 원자로 바뀌지 않는다. 이게 돌턴의 원자설 중에 세 번째고요. 네 번째, 화합물을 만들 때, 어떤 물질들을 만들 때는 생성 시 원자들이 일정한 비율로 결합한다는 겁니다. 일정한 비율로 결합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물질 만들 때 A 원자랑 B 원자가 몇 대 몇 이렇게 해가지고 무조건 그렇게 만들어진다는 게 돌턴의 원자설이에요. 이렇게 해서 돌턴의 원자설은 크게 4가지를 주장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 돌턴의 원자설이 너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그 전까지 원소라고 하는 개념을 쓰면서 어떤 여러 가지 법칙들을 설명하려고 했을 때 풀리지 않던 그런 법칙들이 돌턴의 원자설로 설명이 되기 시작을 하거든요. 뭐 가장 대표적인 예로 질량 보존의 법칙이랄지 일정 성분비의 법칙이랄지 뭐 이런 법칙들이 있는데 그런 법칙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나온 게 바로 돌턴의 원자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크게 4가지가 있는데 이 4가지의 원자설 중에 3가지가 틀려요. 3가지가 틀립니다. 첫 번째, 원자로 구성된다 하면서 원자는 쪼개지지 않는다 그랬죠. 근데 원자가 더 쪼개져 버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틀려버리고요. 두 번째는 같은 원자면 크기 질량이 다 똑같아야 되고 다른 원자면 다 달라야 되는데
같은 원자인데도 질량이 조금씩 다른 원소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도 틀립니다. 세 번째는요, 화학 반응 시 원자가 생성되지도 않고 소멸되지도 않고 다른 원자로 바뀌지도 않는다 그랬는데, 화학 반응을 할 때 핵 반응 같은 것들이 일어나게 되면요, 원자가 다른 원자로 바뀌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틀려요. 그리고 마지막 것만 맞아요. 그러니까 돌턴의 원자설은 4가지를 주장한 내용이지만 그 중에 3가지가 틀리는, 어찌 보면 굉장히 잘못된 이론일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과학계에서, 특히 화학계에서는요, 이 돌턴의 원자설이 정말 중요한 이론으로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이런 내용들이 틀렸다고 하더라도 이 돌턴의 원자설 때문에 화학의 기초가 닦이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배우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어찌됐건 이렇게 돌턴의 원자설 4가지가 있는데, 이 4가지 중에 첫 번째, 돌턴의 원자설의 첫 번째, 모든 물질이 원자로 구성되어 있다 하면서 원자는 쪼개지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또 원자가 쪼개져 버립니다. 자, 원자는 일단 크게 원자 핵과 전자로 다시 쪼개집니다. 그리고 원자 핵은 다시 양성자와 중성자로 쪼개져 버리죠.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보통 원자를 모형으로 표현을 할 때 원자핵과 전자가 있다, 가운데 원자핵이 이렇게 있고요, 바깥쪽에 이제 전자들이 이렇게 이제 돌고 있는 구조,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원자핵 안에는 양성자와 중성자가 있어요. 이때 전자를 마이너스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전자가 마이너스의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고, 양성자랑 중성자는 각각 얘가 플러스를 띠고 있고 얘는 중성 상태예요. 그랬을 때 원자핵 내부에 저런 플러스를 띠고 있는 양성자들도 있고 아무런 전하를 띠고 있지 않은 중성자들도 이렇게 있고, 이런 식을 우리가 이제 원자의 모형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잠깐 이 원자에 대한 구성 입자들, 특히 양성자, 중성자, 전자에 대한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요, 양성자가 플러스를 띠고 전자가 마이너스를 띠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자 핵도 양성자 때문에 플러스를 띠고 있죠. 그런데 이때 원자 핵의 전체 플러스의 힘과 전자의 마이너스의 힘이 같기 때문에 원자는 항상 중성 상태예요. 그리고 양성자, 중성자, 전자는 원래 실제 질량이 다 작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양성자랑 중성자는 질량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전자는 양성자나 중성자에 비해서 질량이 1837분의 1 정도로 굉장히 작거든요. 그러니까 그 수치를 외워두는 게 아니라 양성자랑 중성자는 질량이 비슷하지만 전자는 질량이 매우 작다. 그 말인즉슨 원자의 대부분의 질량은 양성자와 중성자 때문에 이루어진다. 즉 원자 핵의 질량이 원자의 거의 질량과 맞먹는다는 거죠. 전자의 질량은 무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까지 밝혀졌었는데 그 이후로 또 다른 입자들이 발견이 됩니다. 즉 지금 현재 원자를 원자핵과 전자로 쪼개고요, 원자핵을 또다시 양성자와 중성자로 쪼갰습니다. 그런데 이때 또 양성자와 중성자를 또 쪼갤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쿼크입니다. 이때 쿼크라고 하는 또 다른 작은 입자들이 3개씩 모여서 양성자와 중성자를 만들어낸다. 여기까지 알아내게 된 거죠. 선생님이 지금까지 설명했었던 내용이 교재의 2번째, 원자는 전자, 양성자,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다. 거기까지 설명을 해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양성자와 중성자는 강한 핵력에 의해 원자핵 속에 단단히 뭉쳐있다라고 되어 있죠. 요 양성자랑 중성자가 매우 작은 공간에 해당하는 원자핵에 막 모여 있거든요. 근데 가만히 좀 생각을 해보면은 양성자가 플러스 힘을 띠고 있어요. 그러면은 플러스를 띠고 있는 물체들끼리 모여 있으면은 서로 밀어내는 힘이 작용하지 않겠니? 맞죠? 우리가 자석에서도 N극, S극이 있을 때 같은 극이면 서로 밀어내버리고 서로 다른 극이면 잡아당기죠. 근데 전기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을 때 같은 플러스와 같은 마이너스끼리는 밀어내버립니다. 반대로 플러스 마이너스끼리는 잡아당겨버리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원자핵 속에 플러스를 띠고 있는 양성자들이 우글우글 모여있을 수 있잖아. 어차피 중성자야 아무런 전하를 띠고 있지 않으니까, 아무런 전기를 띠고 있지 않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양성자들이 아주 작은 공간 내에 막 모여있으면은 모두 다 플러스니까, 그지? 그럼 서로 간에 막 밀어내는 힘이 작용할 거 아니에요. 그럼 얘네들이 반발력에 의해서 깨지지 않을까? 맞지? 그런데 깨지지 않고 원자핵으로 존재할 수 있는 이유가 저 안에서
그 양성자들이 서로 밀어내고 있는 반발력을 이길 수 있는 무언가 아주 강한 힘이 존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 강한 힘을 강한 행력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런데 이제 그 밑에 보면 세 번째 양성자와 중성자가 각각 업쿼크와 다운쿼크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쿼크가 모두 다 3개씩인데 업쿼크를 U라고 적을 거고 다운쿼크를 D라고 적을 거예요. 이때 양성자는 업쿼크가 2개, 다운쿼크가 1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중성자는 업쿼크 1개랑 다운쿼크 2개로 구성되어 있는 물질입니다. 자, 도대체 쿼크가 뭐냐? 밑에 물질의 탄생을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과학자들은 물질의 기원을 먼 우주에서 찾았는데 우주를 이루는 물질의 대부분은 가장 작고 가벼운 원소인 수소와 헬륨이라는 겁니다. 우주 공간에 가장 많은 원소들이 수소랑 헬륨이에요. 그랬을 때 빅뱅 초기, 그러니까 우주가 대폭발을 일으켰던 시기에 6종류의 쿼크와 6종류의 렙톤, 경입자가 만들어졌는데 라고 되어 있죠. 자, 바로 이 녀석들이 바로 물질을 이루는 기본 입자입니다. 기본 입자. 우리는 그 전까지 원소 또는 원자, 분자 이런 것들이 물질의 기본 입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후에 또 원자핵, 전자, 양성자, 중성자 이런 거 찾아지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양성자, 중성자, 전자가 물질의 기본 입자인 줄 알고 있었거든요. 이후에 또 새롭게 밝혀진 겁니다. 그 기본 입자가 2종류. 쿼크와 경입자, 렙톤이라고 하는 물질이 있는 거야. 알았니? 이게 빅뱅 초기, 그러니까 우주가 뻥 하고 대폭발을 일으켰을 때 그때 만들어진 입자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쿼크랑 경입자가 모두 6종류씩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쿼크 6종류가 앞서 우리가 봤던 업쿼크, 다운쿼크 이것뿐만이 아니라 참, 스트레인지, 탑, 버터 이렇게 6종류 쿼크가 있어요. 근데 이것을 선생님이 업쿼크, 다운쿼크라고 지금 표현을 해놨지만 실질적으로는 위쿼크, 아래쿼크 이렇게 이제 외우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뭐 EBS 교재나 이런 데서는 다 위쿼크, 아래쿼크로 나와 있거든요. 근데 6종류의 쿼크 다 알아둘 필요 없어요. 아시겠죠? 그냥 우리는 쿼크가 6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6종류 중에 업, 그러니까 위쿼크가 있고 그 다음에 다운, 아래쿼크가 있고 이런 종류들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경입자도 6종류가 만들어져요. 그 경입자 6종류가 전자, 뮤온, 타우, 각각의 중성미자 3종류 이렇게 해가지고 6종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는 전자 하나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런 쿼크나 경입자들이 바로 물질을 이루는 기본 입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쿼크가 3개씩 모여서 양성자, 중성자 만들죠? 그래서 원자핵 되죠? 근데 원자핵이 또 렙톤의 경입자에 해당하는 전자와 만나가지고 원자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물질의 기본 입자라고 우리가 정의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이런 입자들이 각각 플러스 마이너스의 힘을 띠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전하량이라고 표현하는데 전자가 가지고 있는 힘이 마이너스거든요. 그때 전자 하나가 가지고 있는 마이너스의 힘을 마이너스 1이라고 딱 가정을 해보면요, 업쿼크는 플러스 3분의 2의 전하를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운쿼크는 마이너스 3분의 1의 전하를 띠고 있어요. 여기까지 알겠나요? 이런 식으로 각각 입자들마다 플러스 마이너스의 힘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로 다시 올라가 볼까요? 전자는 마이너스의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 마이너스의 힘을 마이너스 1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자, 양성자, 중성자는 각각 업, 다운 3개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하량을 계산을 해볼까요? 업쿼크는 플러스 3분의 2짜리가 몇 개? 2개.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1짜리가 1개. 그럼 이거 계산해보면은 플러스 3분의 3 나오죠. 얼마야? 플러스 1이거든. 그래서 양성자의 전하량은 플러스 1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중성자 볼까요? 플러스 3분의 2짜리가 1개.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1짜리가 몇 개? 2개. 그럼 얼마 나와? 0 나와버리잖아. 그러니까 아무런 전하를 띠고 있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알겠나요? 그래서 양성자 하나가 플러스 1이고 전자 하나가 마이너스 1인데 이때 원자핵의 플러스가 양성자 때문에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양성자를 몇 개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전자도 똑같은 개수를 가져야지만 원자가 중성 상태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기본 입자가 6종류씩 있다라는 거, 쿼크랑 경입자가 6종류씩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제일 밑에 업 쿼크와 다운 쿼크가 결합하여 플러스 1의 전하를 띠는 양성자와 전하를 띠지 않는 중성자가 만들어졌다. 여기까지 내용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게 지금 첫 번째 A 단원이죠. A에서 우주의 기원 중에 허블의 법칙과 우주의 팽창들을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B, 빅뱅과 기본 입자 중에서 물질의 기본 입자와 물질의 탄생에 관련된 내용까지 쭉 살펴봤습니다. 그죠? 자, 오늘 수업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부터 이제 세 번째 원자핵의 합성 부분부터 이제 들어갈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 내용들을 살펴보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중학교 때 했었던 내용들과는 완전히 좀 다른 내용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용어들 너무 많고 새로운 공식들도 제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다시 한번 잘 머릿속에 익히는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대신에 다음 시간 전까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내용들을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요. 수고했습니다.